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담당한 EA코리아의 박종민, 명재원입니다. 우선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댁에 영문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문서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어떤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본사가 아시겠지만 미국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영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발표 중에 영어를 하진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랑 오늘 같이 발표하실 분이 독일인이시라서 조금 한국 발음이 서투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좀 미리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바로 피파 온라인 4의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피파 온라인은 2006년 피파 온라인 1을 한국에서 런칭한 이후에 현재 피파 온라인 4까지 16년째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내내 거의 한국에서는 항상 좋은 성과를 유지했고, 특히나 지난 3월에는 한국에서 피파 온라인 역대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난 1, 2, 3월이 역대 순위 안에 모두 들 만큼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4월도 역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긴 서비스 기간과 성과에 비해서는 사실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넥슨이 저희 첫 번째 게임 회사이기도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NDC 발표자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어서 고향 같은 넥슨에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파 온라인 4는 2018년 5월에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현재까지 총 6개 국가에서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국가마다 별도의 퍼블리셔가 있고 서비스 운영 방식도 각각 다르지만 저희는 사실상 원빌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2006년에 피파 온라인 1을 처음 런칭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1, 2, 3, 4를 거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피파 온라인 런칭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월별 매출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고 특히나 최근 1년은 비약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긴 서비스 기간만큼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 프로세스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시도했었고요. 나름 현재가 저희가 생각하는 최적의 상태에 도달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게 성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은 현재의 피파 온라인 4가 어떻게 성공적인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년이 넘게 넥슨을 포함해서 한국 게임 회사에서 일하다가 미국 회사인 EA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저 나름대로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온라인을 만드는 조직과 오랜 시간의 콘솔 제작 등 여러 문화가 합쳐져서 장점들이 잘 어우러진 것이 바로 저희 스튜디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직 구조와 환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은 어느 개발팀이든 기획자, 개발자, 아트팀, PD, 그리고 그 관련된 팀들 직군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직군별 팀들이 있죠. 저희도 사실 작년까지는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조금 더 새로운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존의 어떤 기획팀, 개발팀, 아트팀 같은 직군별 조직에서 모든 직군이 모여서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일을 하는 직능적 조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직군끼리 모여서 일하는 구조는 같은 직군으로서 뭔가 경력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커리어 패스 등 공감대를 가지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조직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상위에서 보면 각자의 직군들이 조금은 이제 이익을 먼저 앞세울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본인의 조직의 중심이 된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늘리고 의사결정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실행 속도까지 느리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통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모든 직군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형태로 조직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리포팅 라인도 같이 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리포팅 라인의 변경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은 매니저 롤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실제로 시간들을 많이 뺏기도 하고 행정적인 부분들이 본인의 스킬셋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뺏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니저 롤들을 분리를 해서 DD라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특정 직군의 매니저 롤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니어분들은 그 시간만큼 본인의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의 스킬,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군의 시니어들에게 단 리포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포팅 라인의 구분을 통해서 평가 시에도 업무의 효율과 양, 그리고 적시성은 매니저가 하고 퀄리티와 업무 완성도는 직군의 시니어들이 평가해서 투 트랙에 좀 객관성을 가진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에도 변경을 주었는데요. 우선 프로덕션은 코어와 메타라는 두 개의 팀으로 구성을 했고 전체 개발팀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팀의 라인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모든 직군이 같이 모여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외주 개발을 담당하는 코데브를 저희는 코데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를 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게임 엔진이나 e스포츠, DB, 또 내부 툴 개선 등 데이투데이는 아니지만 상시적으로 업무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모아서 별도의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적혀 있는 DET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유료와 관련된 아트셋과 3D를 제작하는 아티스트들 역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를 고민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각 서비스별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6개 국가의 원밀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각 서비스 지역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리전 PD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프로젝트의 가장 상단에 프로듀서인 헤드 오브 프로덕트가 있고요. 내부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각 이제 팀들이 있습니다. 각 팀들은 말씀드린 대로 PD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각 담당자들은 본인 팀의 DD들에게 이제 리포팅을 합니다. 그리고 직군의 시니어들을 제가 저 위에 있는 헤드 오브 프로덕트인데요. 저는 직군의 시니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실제로 그 시니어분들은 본인들은 매니저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 또 요청이 있는 경우에 동일 직군의 주니어분들이 커리어 개발과 퀄리티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직군의 시니어들의 어떤 의무로 줬습니다. PD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조직을 바꾸면서 그리고 시니어들로부터 매니저 부담을 덜어내면서 팀은 의사결정 체계가 빨라졌고 이에 따라 생산성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크게 두 개의 프로덕션 팀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일정 수준의 개발 캡을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안정적으로 라이브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파올라인을 포함해서 라이브 서비스를 오래 해본 팀들은 다들 비슷한 고민들과 시도들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라이브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리고 유저들한테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라이브 이슈의 이런 대응의 문제는 모든 개발팀이 가지고 있던 숙제였습니다.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빠른 대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개발의 흐름이 끊어지고 또 개인별로는 업무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라이브를 전담하는 라이브 팀을 두자니 대체로 그러면 엔지니어분들로 구성이 될 텐데, 엔지니어분들은 라이브 업무보다 좀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 좀 더 관심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라이브 팀을 구성하게 되면 라이브 팀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노령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시도를 했다가 결과는 제 기억이 맞다면 조금 실패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3개월 정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를 주기를 가져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또 라이브에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라이브에서 뭔가 하나를 이슈가 생기면 그거를 반영하려면 결국 아무리 빨라도 3개월 후에나 대응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의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간단한 수정사항 역시 이미 수정이 끝나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을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비즈니스적으로도 좀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요. 특히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게임 속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매달 새로운 상품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실행착오 끝에 저희가 택한 방법은 개발팀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해서 두 달 단위의 로테이션을 가져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각 개발팀은 본인이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 컨텐츠 업데이트와 라이브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다른 한 팀은 온전히 개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매달 패치를 진행하고 1년에 총 6번의 컨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각각 다른 개발팀인데요. 두 개의 개발팀이고요. 바에서 기간이 긴 달이 컨텐츠 업데이트가 있는 달이고, 짧은 달이 컨텐츠 업데이트는 없고 라이브 이슈의 대응과 또 상품 업데이트만 있는 시기입니다. 보통 팀이 구분되어 있으면 이 버그가, 여기서 발생한 버그가 네 것이냐 내 것이냐로 많이 다투는데요. 저희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조직을 바꾸면서 내세웠던 원칙은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운다입니다. 즉 본인의 팀에서 업데이트한 콘텐츠에서 뭐 라이브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버그들은 그 콘텐츠를 만든 팀에서 수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러한 버그들은 콘텐츠 업데이트를 한 직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달 단위 로테이션을 하면서 두 번째 달에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만든 팀에서 수정을 하고 다음 개발팀으로 담당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 버그가 네 것이냐 내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한 이 컨텐츠가 다를 뿐 동일한 역할을 하는 두 개의 개발팀을 통해 저희가 얻은 또 다른 점은 매달 패치를 진행하면서 최소한 2달에 한 번은 컨텐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팀 중심으로 많은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PD와 모든 직군이 모여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팀 주도적으로 주도성을 높였고요. 더 이상 이제 뭐 직군의 어떤 직군장의 눈치를 좀 덜 보면서 팀에서 원하는 바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이 두 개다 보니까 각각 이제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면서 조직 구조를 더욱더 최적화해가고 있고요. 최적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두 개의 저희 프로덕션 팀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두 개의 프로덕션 팀 외에도 별개의 팀들이 더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뭐 DT, 도메인 익스퍼트 팀이라고 부르는 팀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면 여러 변수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이슈들은 발생 빈도와 중요도가 매우 높기도 하고 또 어떤 업무들은 상시적인 투자가 필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들이 투입하는 비용 대비해서 뭐 효과가 즉각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담당자를 빼놓기는 애매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응하곤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또 중요한 변수들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보고 이러한 업무들을 모아서 별도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F4에서는 이러한 변수의 성격을 띠는 업무들이 e스포츠, 또 체감 관련된 작업들, 그리고 엔진, DB, 툴 개선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별도의 팀이 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발생한 이슈들을 쫓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하고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트 컨텐츠 팀입니다. 저희가 앞에 두 개의 프로덕션 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그 프로덕션 팀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은 그 팀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아트 생산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유료화 상품에 관련된 부분들, 저희는 이제 클래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클래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3D 아트 작업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트 컨텐츠 팀이라는 아티스트로 구성된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 팀은 저희가 외주로 제작되는 아트에셋에 대한 퀄리티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외주 관리도 같이 이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좀 기존 업무들에서 좀 더 구분된 어떤 업무들을 하는 별도의 아티스트 조직을 가지게 되었고, 전체적인 아트 퀄리티들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데브 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프로덕션 팀이 있고, 동시에 이 두 개의 프로덕션 팀만으로는 유저들의 다양한 요구들, 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모든 콘텐츠를 다 만들어낼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일부 콘텐츠들은 외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주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건 저희가 결국은 외부에서 만드는 이런 콘텐츠들 역시 단순히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같이 일하는 협력자, 내부에 일하는 파트너, 내부에 일하는 어떤 파트너 혹은 직원들처럼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일해야 된다는 마음에 저희가 외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코데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코데브를 같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관련된 PD들, DD들, 또 SE분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이제 코데브 조직으로서 내부 개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데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MTX 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저희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클래스에 대한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유료 아이템들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인력들을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매출 퍼포먼스를 현재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림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 6개 국가의 서비스를 하고, 또 회사는 미국 회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넥슨하고 일하고 있죠. 또 중국은 텐센트, 동남아는 가레나 이렇게 국가도 다양하고 그 국가를 서비스하는 퍼블리셔 분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과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또 커뮤니케이션을 데이투데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고요. EA 인터널도 있고 EA 외부도 있고요. 빨간 쪽에 EA 인터널과 파란 쪽에 EA 외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저희가 저희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영어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피플라인4의 라이브 서비스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서부터는 그런 구성하에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워크 프로세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프로세스 부분은 팀의 명지원 님이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4 팀 명재원입니다. F4 빌드 개발 사이클의 하이레벨 워크플로우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F4의 일반적인 빌드 개발 주기의 하이레벨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기는 하이레벨 로드맵, 프리플래닝, 플래닝, 그리고 또 개발, 디버깅, 하드닝 및 릴리즈랑 라이브 지원의 7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이레벨 로드맵 단계에서 시작하자면 PD가 개발할 항목을 결정하고 GD팀은 피처의 디자인 목표와 플레이어의 동기를 설명한 문서인 Creative Brief 작업을 시작하여 이에 따를 디자인 문서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로드맵 아이템 선정이 완료되고 Creative Brief가 완료되면 하이레벨 로드맵 단계는 끝나고 개발 주기상 프리플래닝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단계에서는 GD와 아트팀이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팀은 약 3개월 동안 피처의 핵심 특징을 정의하고 관련 아이디에이션이 정리된 문서인 IDD, Initial Design Document로 시작하여 피처의 구조, 플로우, 그리고 주요 기능에 대한 기술과 이에 따른 플레이어 경험을 정의한 문서, Preliminary Design Document라고 PDD를 작성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 기획 디자인인 FDD, Final Design Document로 점진적으로 더 자세한 디자인 문서를 생성하게 됩니다. 각 문서는 GD, 아티스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QA와 같은 여러 기능의 기술 설계에 기반이 되는 문서인 만큼 타 기능 팀원들로 인해 면밀히 조사되고 요구사항이 명확해짐에 따라 점점 더 세분화됩니다. 이 플로우 차트는 GD, XD, 아티스트, 및 UXD, User Experience Designer 팀이 협력하여 점점 더 세분화된 게임 디자인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PDD는 관련된 모든 기능, 라이선스 검토 및 퍼블리셔 검토와의 통신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단계는 PDD 검토와 FDD 완료 사이의 4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FDD 검토가 완료되면 플래닝 단계가 시작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QA 및 SDI 팀은 TDB, TB 및 TM, 이것들은 개발자분들께서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서, 그리고 QA팀에서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브리프라는 문서, 그리고 게임 내 로그에 대한 텔레메트리 설계 문서와 같은 추가 문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설계 문서 검토, 예를 들자면 이제 IDD, PDD, FDD를 통해 기능을 개발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미 상당한 컨텍스트를 얻었고 요구사항을 실행 가능한 개발 항목으로 안정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문서가 모두 작성 및 검토되고 최종 조정 및 수정이 완료되면 개발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팀은 해당 빌드에 대한 플랜록을 발표하고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 차트는 플래닝 단계의 워크플로우를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완성된 FDD 문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QA, SDI는 각각 Tech Design Brief, Test Brief, 텔레메트리 문서를 생성합니다. 보시다시피 TM 리뷰의 결과는 추가된 게임 내 로그를 기술 디자인에 통합해야 하므로 TDB 리뷰 전에 TDB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QA팀은 TDB 검토에서 최종 인풋을 받아 테스트 브리프를 완료하고 완성하고 개발이 시작되기 직전에 개발팀과 함께 검토합니다. 자, 이제 프로덕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개발하는 동안 팀은 유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필요한 항목을 개발하고 진행 상황을 매일매일 모니터링합니다. 빌드 품질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팀은 디버깅 단계 전에 이미 사전 테스트, 프리 테스트라는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주요 문제를 미리 해결합니다. 개발 단계 후 빌드는 EAK QA가 테스트 브리프를 기반으로 내부 QA 테스트를 실행하기 시작하는 디버깅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QA팀은 빌드 내에서 전체 기능 밸리데이션 검사를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목표는 퍼블리셔 스테이징 환경에서 진행할 QA를 위해
빌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출시 전 마지막 단계 하드닝입니다. 디버깅이 완료되고 빌드가 준비되면 EAK 및 퍼블리셔가 퍼블리셔 시스템 및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규정 준수 테스트와 함께 빌드 유효성 검사 테스트를 실행하는 하드닝 단계에 들어갑니다. EAK는 퍼블리셔가 빌드를 라이브 릴리스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퍼블리셔에게 전달되는 최종 하드닝 빌드는 라이브 릴리스 빌드가 됩니다. 라이브 릴리스 당일 퍼블리셔와 EAK는 원활한 릴리스를 위해 점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협력하게 됩니다. 일단 패치가 라이브로 나가면 EAK와 퍼블리셔는 릴리스를 모니터링하고 릴리스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합니다. 그런 다음 문제는 리전 PD 또는 릴리스 DD에서 분류하고 버그 수정의 ETA를 맞추기 전에 검토 및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문제 심각도에 따라서 핫픽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운 빌드와 함께 릴리스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급한 버그 픽스들은 주간 정기 점검에도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라이프 이슈 핸들링 프로토콜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라이브 이슈 처리는 상위 3단계 그리고 총 5개 하위 단계로 나뉩니다. 이슈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에서는 퍼블리셔가 이슈를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슈 관리 플랫폼을 통해 인식한 후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지라 티켓의 필수 정보와 함께 이메일 또는 슬랙과 같은 통신 채널을 통해 EAK의 리전 PD나 릴리스 DD에게 공유됩니다. 퍼블리셔는 먼저 초기 분류를 실행하고 리스크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셔 테크업스 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EAK 팀이 투입되어 근본 원인을 찾는 데 지원을 합니다. 이슈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슈 해결 후 퍼블리셔와 EAK가 협력하여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이블은 퍼블리셔와 EAK 사이에 협의된 라이브 이슈 관련 우선순위 지침인데요. 보시다시피 severity가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 빨간색으로 emergency, 비상 상태로 돼 있는 이슈는 곧장, 당장, 곧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고요. 전원이 여기에 이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디도스 공격, 해킹 아니면 갑자기 CCU 드롭이 갑자기 발생하고 리커버리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는 이 전원이 다 힘을 모아서 이슈를 해결하도록 당장 출동합니다. A severity 정도 되면은 response는 대응은 한 24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슈들이 예를 들자면 렉이 갑자기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disconnect 아니면 갑작스러운 CCU 드롭 이런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는 전화, 이메일 아니면 지라로 대응을 하게 되고요. B, C, D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응할 시간이 점점 여유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D까지 내려가면 대부분 재현할 수도 없는 이슈들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수정 안 하고 차라리 더 급한 이슈에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의 그 서비스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료화 상품인 클래스의 어떤 릴리즈 플랜입니다. 출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I 19, 20 이런 건 저희가 아무래도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국식 어떤 연도를 따라서 FI라고 했고 우리나라로 바꾸면 2019년, 2020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희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좀 길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온 거고요. 그 긴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인플레이션을 실제시킬 것인가를 사실은 저희가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출시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국가에 다양한 퍼블리셔들과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는 판단이 잘 서기가 어렵고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계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여기에 맞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더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보여주시는 이미지의 어떤 출시 플랜은 저희 매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시간 이후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굳이 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저희의 매출적인 측면도 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제 어떤 기간 동안 정책을 세우는 것과 같이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보여지는 건 저희가 1년 동안 라이브 서비스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현실 축구에 기반한 게임이다 보니까 현실 축구의 시너리티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국가에 서비스하는 만큼 각 국가별 시너리티를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각 컨텐츠 업데이트는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미리 정해놓고 또 유료화 상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시기에 어떤 상품을 출시할 것인가, 또 어떠한 선수팩을 또 실제로 아이템들을 실제로 나갈 것인가까지 1년짜리를 아까 앞에 보여드린 5년짜리, 6년짜리 이상의 어떤 릴리즈 플랜과 이렇게 1년짜리의 어떤 구체적인 플랜들을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수 있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저희가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찾은 최적의 조직 구조, 또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에 기반하고 또 저희가 잘 갖춰진 어떤 유료화 플랜을 기반해서 제가 2022년에는 조금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꿈은 피파 온라인 시리즈를 완성하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파 온라인은 2006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제 16년 차에 접어든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완성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저희 스스로도 긴 시간 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개선을 해왔고 어떤 것들은 좀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이번에는 완성을 해서 앞으로는 정말 좋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에서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적으로도 또 업무 프로세스로도 또 비즈니스 성과에 있어서도 역시나 완성을 해나가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비즈니스 결과도 그에 맞춰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NDC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런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넥슨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프레젠테이션 마치면서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회사의 어떤 요청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여전히 이렇게 오랫동안 성공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게임을 직접 만드세요? 이거 EA 본사에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한국에 한 150명 정도의 개발팀이 있고 실제 한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만들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게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의 조직 구조, 또 업무 프로세스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에겐 좋은 벤치마크 사례가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겐 좋은 반면교사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